한밤중 버스 정류장은 적막했다.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며 어두운 도로 위에 작은 원을 드리웠고 매미 소리조차 멎은 듯 고요만이 흐르고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버스 시간표 종이만이 살짝살짝 소리를 냈다. 그때 멀리서 구두굽이 아스팔트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태그, 태그, 태그.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코트를 걸친 한 여인이 천천히 정류장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가로등 불빛 아래 잠시 드러났다가 곧 다시 그림자에 묻혔다. 겉보기엔 평범한 직장 여성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흔들림이 없었다. 버스 정류장의 벤치에 앉아 가만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는 그녀. 시간은 자정을 넘긴 지 오래였다. 다음 버스는 오기까지 최소 20분. 이 늦은 시각에 혼자 있는 모습은 누가 보기에도 쉬운 표적 같았다. 그 순간 골목 저편에서 거칠고 비틀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하하, 야 저기 봐라. 이런 밤에 혼자 있네? 3명의 남자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담배 연기가 퍼지며 거친 숨소리가 이어졌다. 가죽 재킷, 문신이 비친 손목, 그리고 비틀거리는 발걸음. 누구라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동네 양아치, 아니 조직폭력배였다. 그들은 천천히 여인을 향해 다가왔다. 이 밤중에 혼자라. 위험하지 않아. 우리가 좀 지켜줄까? 비릿한 웃음과 함께 손에 든 담배불이 번쩍였다. 여인은 휴대폰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짧게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하지만 조폭들의 귀에는 오히려 도전처럼 들렸다. 조폭 중 하나가 코웃음을 치며 여인의 옆에 털썩 앉았다. 뭐야 가갑니? 우리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지. 예쁘장한 얼굴인데 웃어봐. 그의 손이 여인의 어깨 쪽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여인의 눈빛이 번쩍 빛났다. 차갑게 얼어붙은 듯한 시선. 그녀의 손이 가볍게 움직이자 그의 손목이 허공에서 멈춰섰다. 만지지 마십시오. 짧은 한마디. 그러나 공기를 가르는 냉기처럼 날카로웠다. 조폭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이거 강단 있네? 야 이 누나 좀 재밌다. 나머지 2명이 키득거리며 다가왔다. 버스 정류장은 이제 전혀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다. 평범한 여인과 3명의 조폭.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다. 이 순간이 그들의 악몽의 시작이라는 것을. 멀리서 버스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정류장 앞의 공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들어 어둠 속의 남자들을 바라보았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이 선택 후회하게 될 겁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듯 나레이션 톤. 이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조폭 중 가장 덩치 큰 남자가 성큼 다가오며 비웃었다. 후호 하하. 야 이 여자가 무슨 영웅이냐. 밤중에 혼자 덜컥 나왔다가 잘못 걸린 거지. 그는 갑자기 여인의 코트를 움켜쥐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쾅! 단 한 번의 움직임. 여인의 발끝이 번개처럼 뻗어올라 그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다. 남자의 몸이 순간적으로 휘청거렸다. 아파 씨발? 뭐야 이거? 그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나머지 2명은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봤다. 여인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흩날리며 그녀의 실루엣이 가로등 불빛에 뚜렷하게 드러났다.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던 그 모습 아래엔 군에서 단련된 특수부대 출신의 기운이 스며 있었다. 내가 경고했을 텐데. 조폭들은 이제 웃음을 거두고 서서히 분노로 물들었다. 야, 인연이 장난하냐? 잡아. 확실하게 맛 좀 보여주자. 3 남자가 동시에 그녀를 향해 덤벼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심장이 요동치는 것도 두려움에 몸이 떨리는 것도 없었다. 오히려 오랜만에 찾아온 전투의 본능이 차갑게 깨어나고 있었다. 바람이 불자 버스 정류장 간판이 철컥거리며 흔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첫 번째 충돌이 시작됐다. 버스 정류장의 공기가 갈라졌다. 3명의 조폭이 동시에 덤벼드는 순간 여인의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첫 번째로 다가온 남자가 주먹을 날리자 그녀는 반 발자국 옆으로 미끄러지듯 피하며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꽥! 남자의 비명이 공기를 가르며 퍼졌다. 순식간에 팔꿈치가 꺾이고 그의 몸이 버스 정류장 벤치 위로 쓰러졌다.
나머지 둘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이를 악물고 달려들었다. 죽여버려. 인연이 미쳤나? 가장 빠르게 달려온 남자가 주먹을 날리자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그의 몸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무릎이 그의 복부를 강타했다. 기아헉! 숨이 막힌 남자가 앞으로 꼬꾸라졌다. 세 번째 남자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이를 갈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반짝이는 칼끝이었다.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군. 칼을 든 그의 눈빛은 살기를 품고 있었다. 그러나 여인의 얼굴엔 여전히 두려움이란 그림자가 없었다. 오히려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칼까지 꺼내는군요. 선택은 스스로 한 겁니다. 칼이 번개처럼 날아왔다. 그러나 그녀는 뒤로 한 발 물러서며 손목을 잡았다. 힘줄이 도드라진 남자의 팔을 꺾자 칼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금속성이 울렸다. 곧이어 그녀의 발끝이 그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다. 쾅! 남자의 몸이 허공으로 날아 벽에 부딪혔다. 순식간에 세 명의 조폭이 모두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숨을 몰아쉬며 신음하는 소리가 정류장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코트를 고쳐 입었다.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다. 버스가 곧 정류장에 들어오는 듯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쯤이면 충분하겠죠. 하지만 바로 그때 쓰러져 있던 덩치 큰 남자가 이를 악물며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인연. 끝까지 가보자.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를 걸며 고함쳤다. 형님, 여기 여자 하나가 장난 아니야. 빨리 와주십시오. 순간 여인의 눈빛이 바뀌었다. 처음부터 단순한 맞대결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이제 더 큰 소용돌이로 번질 조짐이었다. 지원군을 부른 건가요? 그녀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멀리서 버스가 다가왔지만 그녀는 손을 흔들지 않았다. 버스는 승객이 없는 듯 정류장을 지나쳤고 다시 어둠과 고요만이 남았다. 잠시 후 골목 저편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검은 승합차가 정류장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자 5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내렸다. 모두 검은 옷차림, 눈빛은 날카로웠다. 누가 감히 우리 애들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중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조금 전까지 쓰러져 있던 세 조폭이 고개를 들며 외쳤다. 형님, 그 여자입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인은 정류장 간판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서 싸늘한 기운이 번져나갔다. 이제 시작이군요. 그녀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얇은 장갑을 꺼내 천천히 손에 끼웠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손동작 하나하나가 익숙하고 단정했다. 나레이션 톤, 잠시 숨고르며. 이야기가 흥미진진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큰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승합차에서 내린 5명은 그녀를 둥글게 포위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여자 하나라고 얕봤는데 제법이네. 하지만 말이야, 우리가 누군 줄 아나? 여인은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눈을 마주쳤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더 이상 선을 넘지 마세요. 그 말은 짧고 단호했지만 그들에게는 오히려 도전처럼 들렸다. 좋아. 그럼 네가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 5명이 동시에 움직였다. 어둠 속 버스 정류장은 다시 한번 전쟁터가 되었다. 5명의 그림자가 버스 정류장을 완전히 뒤덮었다. 한밤의 가로등 불빛 아래 여인은 홀로 서 있었지만 두려움 따윈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전투를 앞둔 전사의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잡아라! 리더의 외침과 함께 4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첫 번째 사내가 거칠게 주먹을 휘두르자 그녀는 반 발짝 안으로 파고들며 팔꿈치를 그의 턱 밑으로 꽂았다. 쾅! 거대한 충격에 남자의 머리가 젖혀지며 쓰러졌다. 두 번째 남자가 곧바로 허리춤에서 쇠파이프를 꺼내 휘둘렀다.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 그러나 그녀의 몸은 이미 낮게 숙여져 있었다. 파이프가 허공을 스치고 곧 그녀의 발 뒤꿈치가 그의 무릎을 강타했다. 꽈랑! 비명과 함께 그가 무너졌다. 세 번째 남자는 그녀를 뒤에서 끌어안으려 했다. 그러나 순간 그녀의 어깨가 힘차게 뒤로 젖혀지며 그의 턱에 정통으로 부딪혔다. 킬로! 그의 팔이 느슨해지는 순간 그녀는 그의 팔목을 잡아 허공으로 던지듯 맺혔다.
마지막 네 번째가 순간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여인의 눈빛이 그를 향해 날카롭게 꽂혔다.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순간 그녀의 발이 허공을 그리며 번개처럼 뻗었다. 정확히 턱을 가격당한 남자의 몸이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순식간에 네 명이 모두 쓰러졌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남은 건 리더 한 명뿐이었다. 그는 이를 악물며 그녀를 노려보았다. 내가 누군데 우리 애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여인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코트를 여몄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남자의 눈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것이다. 하, 미친, 설마.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떨렸다. 그 순간 여인의 휴대폰이 주머니 속에서 진동했다. 그녀는 짧게 화면을 확인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지금은 바빠. 이따 연락드리죠. 화면에 잠깐 비친 건 국방부 연락망이라는 단어였다. 나레이션 톤. 잠시 숨 고르며. 이야기가 점점 궁금해지시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충격적인 전개가 이어집니다. 리더는 그녀의 행동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맹부? 너 뭐야? 군인이냐? 여인은 눈길을 돌리지 않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여기까지 하시죠. 더 엉망이 되기 전에. 하지만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단단한 쇠봉을 꺼내들며 으르렁거렸다. 군인이라도 상관없어. 널 여기서 끝장내겠다.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단단히 손목을 풀며 낮게 중얼거렸다. 7번 원틸 특수임무단 출신 중령 이지은. 그 이름이 울려 퍼지는 순간 정류장은 전혀 다른 전장이 되었다. 리더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졌다. 707 특임대? 시발 말도 안 돼. 그러나 믿기 힘든 현실이 이미 그의 눈앞에 있었다. 넘어져 신음하는 부하들, 그리고 눈앞에 단호한 여군 장교돈. 리더는 마지막 발악처럼 쇠봉을 휘둘렀다. 그러나 그녀는 허공을 가르는 순간 이미 옆으로 피하며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단 한 번의 회전, 그의 몸이 허공을 돌아 땅바닥에 처박혔다. 리더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차갑게 말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번은 경고일 뿐입니다. 정류장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쓰러진 남자들의 신음소리만이 공기를 채웠다. 멀리서 또 다른 버스가 다가오고 있었다. 여인은 코트를 여미며 천천히 버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리더가 마지막 힘을 짜내며 이를 갈았다. 이대로 안 끝나. 넌 우리한테 찍혔다. 여인은 버스에 올라타기 전 잠시 돌아보며 차갑게 시선을 던졌다. 그럼 끝까지 상대해드리지요. 버스 문이 닫히고 어둠 속에 정류장이 다시 고요에 잠겼다. 버스가 떠난 뒤 정류장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그러나 쓰러져 있던 조폭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예고하고 있었다. 리더는 부하들에게 이를 갈며 말했다. 저 여자를 그냥 둘 수는 없다.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걸 후회하게 해주겠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707 특임대 출신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었다. 형님,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부하 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조직 차원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리더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노하, 이제부터는 큰손들이 나설 차례다. 그녀가 탄 버스는 조용히 도심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넌 사인, 텅 빈 도로. 여인은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짧고 격렬했던 전투,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위협적인 경고였다. 찍혔다 라고 했었죠.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늘 눈엣 가시였죠. 버스가 멈추자 그녀는 조용히 내렸다. 밤거리는 한산했지만 어딘가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미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도심 외곽의 고급 라운지. 리더는 붕대로 감싼 팔을 들고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 앞에 서 있었다. 그래서 한 여자가 너희 다섯을 이렇게 만들었다? 넓은 소파에 앉아있던 사내는 낮고 굵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이름은 강철호, 지역을 장악한 거대 조직의 간부였다. 리더는 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냥 평범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군인이었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라운지 안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철호는 시선을 치켰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707? 농담이겠지. 하지만 내 꼴을 보니 진짜 같군. 그의 입가에 서서히 미소가 번졌다. 재밌어. 우리 조직에 도전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 봐야겠군. 그 시각 여인은 국방부 별관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 뭉치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각종 사건 기록이 빼곡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파일을 넘기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군요. 어디서든 힘없는 자들이 피해자가 된다. 바로 그때 후배 장교 하나가 급히 뛰어들어왔다. 중령님, 어젯밤 일 보고받았습니다. 조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지은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대로군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선을 넘을 때까지 기다리죠. 나레이션 톤 숨 고르며. 점점 더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더 충격적일 겁니다. 며칠 후 도심 한복판. 이지은은 사복 차림으로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뒤를 따라오는 시선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조직은 이미 그녀의 일상까지 파고들고 있었다. 카페에서 마주치는 낯선 시선, 버스 정류장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그림자, 모두 우연이 아니었다. 밤,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길 양쪽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드디어 잡았다. 강철호의 부하들이었다. 이지은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발걸음을 멈췄다. 생각보다 빨리 나섰군요. 10여 명이 그녀를 에워싸자 공기는 금세 살벌하게 변했다. 그녀는 코트를 벗어 가로등에 걸쳤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좀 오래 걸리겠군요. 10여 명의 사내들이 동시에 덤벼들었다. 어둠 속 골목에서 울려 퍼지는 발소리, 고함, 그리고 격렬한 충돌 소리. 이지은의 몸놀림은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다. 손목을 꺾고 발을 걸고 주먹과 발이 정확히 상대의 급소를 향했다. 순식간에 3명이 땅에 나가 떨어졌다. 하지만 적은 많았다. 한 명을 쓰러뜨리면 또 다른 둘이 달려들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골목의 벽은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경찰을 불렀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조직의 사내들은 멈추지 않았다. 끝까지 가라. 이지은은 마지막 남자의 턱을 가격하며 숨을 몰아쉬었다. 쓰러진 이들의 틈을 헤치고 걸어 나온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겠군요. 새벽 2시. 도심 외곽에 위치한 고급 빌라 한 채. 어두운 거실 안 커다란 소파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사내가 있었다. 강철호. 지역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거대 조직의 간부. 동시에 폭력과 돈으로 권력을 누려온 자였다. 옆에는 쓰러진 부하들의 보고가 이어졌다. 형님, 죄송합니다. 우린 도저히 상대가 안 됩니다.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넘는 우리가 모조리. 강정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707 특임대라 했지. 그럼 얘기는 달라지는군. 그는 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다. 군과 조직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신호일 수도 있어. 며칠 뒤 국방부 회의실. 이지은 중령은 상부 보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중령, 최근 시내에서 발생한 충돌이 당신과 관련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장군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다. 이지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먼저 도발했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또 다른 장군이 낮게 중얼거렸다. 강세올로. 그 자와 연결된 조직이라며 단순 사건이 아닙니다. 국가적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지은은 눈빛을 굳히며 말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미 시작된 일이니 끝을 봐야 합니다. 그녀의 과거는 철저히 비밀에 쌓여 있었다. 707 특임대 중에서도 특수 임무만 수행하는 비밀팀. 그녀는 수많은 해외 파견, 위험한 작전을 수행해온 베테랑이었다. 그러나 이제 과거의 경험이 다시 현실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밤의 전투는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조직과 군, 정의와 범죄가 맞부딪히는 시작이었다. 그날 밤 이지은은 옥상 위에 홀로 서 있었다. 바람이 불고 도시의 불빛이 아래에서 깜빡였다. 그녀는 손에 쥔 무정이를 켰다.
여기 중령 이지은. 감시망은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다. 강철호. 직접 움직일 때가 멀지 않았다. 무정이 너머로 대답이 들려왔다. 중령님 조심하십시오. 이번 건 단순한 범죄자가 아닙니다. 이지은은 눈을 감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그래서 제가 나서야 하는 겁니다. 나레이션 톤 잠시 호흡. 점점 더 거대한 세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다음 날 강정호는 직접 부하들을 불러 모았다. 놈들의 정체를 확인했다. 군 출신, 그것도 특수부대. 우리가 대충 건드려선 안 된다. 그는 담배를 길게 빨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물러설 순 없어. 이 도시는 우리가 쥐고 있어.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려? 부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묵했다. 강정호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얼어붙었다. 녀석의 과거를 캐내자. 가족이든 동료든 뭐든 약점을 찾아. 이번 판은 단순히 힘으로만 끝내지 않는다. 그날 저녁 이지은은 조용히 집 앞에 들어섰다. 그러나 문 앞에는 작은 흰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한 장의 사진. 어린 시절의 그녀와 군에 입대하기 전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뒷면에는 짧게 적혀 있었다. 우린 이미 네 과거를 알고 있다. 이지은은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이를 악물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군요. 그녀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곧장 집을 나섰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이제 그녀가 먼저 움직일 차례였다. 밤거리를 걸으며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강세올로, 당신이 뭘 준비하는 끝은 이미 정해져 있어. 어둠이 내린 도시 한가운데 오래된 창고 건물. 강철호는 부하들과 함께 커다란 테이블 위에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다.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진 곳은 버스 정류장, 그녀가 자주 오가는 경로, 그리고 국방부 별관 근처였다. 놈의 동선을 다 기록했다. 이제 함정을 놓을 차례다. 강정호의 목소리는 맞았지만 살기를 머금고 있었다. 부하가 조심스레 물었다. 형님 상대가 707 특임대 출신이라면 정면 충돌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강정호는 눈가에 비웃음을 지으며 담배 연기를 내뱉었다. 그래서 약점을 찾아야 하는 거다. 아무리 강한 군인이라고 지켜야 할 게 있으면 무너진다 낡은? 창고는 기름 냄새와 오래된 담배 연기 냄새가 뒤엉켜 있었다. 한 개의 강렬한 전구 아래에서 사람들이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작은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흔적을 붙이며 메모를 적었다. 계획은 잔혹하고도 효율적으로 형태를 갖춰갔다. 1단계 연락선 차단, 2단계 선택을 강요, 3단계 결단을 무너뜨린다. 낮은 목소리로 남자들이 지도를 빙글빙글 돌리며 중얼거렸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건 그녀가 자주 다니는 경로, 그녀의 아파트, 그리고 국방부 별관 근처였다. 이름과 주소들이 빨갛게 표기되었다. 그녀의 주변 인물, 패턴, 신뢰하는 이들 전부를 긁어 모아라. 707 출신이라 해도 지켜야 할 게 있으면 무너질 수 있다. 방 안에는 다른 종류의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다. 잔혹함을 도구로 삼는 자들의 차갑고 집중된 침묵이었다. 이틀 후 도시 변두리의 가로등 밑 작은 봉투 하나가 오래된 연립주택의 문 앞에 놓였다. 봉투 안에는 군용 개목줄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 개목줄에는 그녀가 오래전에 알던 멘토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메모 한 장이 달려 있었다. 글씨는 또렷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네 병사의 자존심을 지켜라. 우리가 내게 중요한 것을 가져갈 것이다. 도시 건너편 그녀가 믿고 의지하던 젊은 장교 박중위는 한 통의 전화로 불안한 밤을 맞았다. 목소리는 부드러워 쓰지만 의도는 분명했다. 지금 지휘관에게 일정 바꿨다고 전해. 만나지 말라. 상대는 박중귀의 여동생이 일하는 가게, 조카가 다니는 유치원 위치까지 알고 있었다. 세부 사항은 치밀했고 누군가가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그들은 이제 무력 희미에서 심리적으로 전술을 바꿨다. 새벽녘 그녀는 어두운 차 안에 앉아 핸들을 잡고 있었다. 도시가 느릿하게 깨어나고 그녀는 숨을 내쉬며 저장된 연락처를 눌렀다. 표시명이 믿음 박인번호였다. 박중희, 괜찮나? 어젯밤 일정 바꿨다 했지?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잠깐의 침묵 뒤 떨리는 대답. 누군가 여동생 가게에 왔습니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약속을 못했습니다.
그녀는 턱을 다물었다. 요하, 거리를 유지해. 혼자 만나지 마. 우리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마라. 사령님, 우린 뭘 합니까? 박중기의 목소리에 두려움과 충성이 섞였다. 그녀는 새벽을 바라보며 침착히 답했다. 우리가 반격한다. 그러나 성급한 돌진으로 상대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가장 예상 못하는 곳에 압력을 넣는다. 그리고 먼저 취약한 부분을 보호한다. 그녀는 동료들을 소집했다. 박중위, 조용하지만 유능한 부사관 김하사, 그리고 기지 물류에서 일하던 옛 동료 조 원사. 정보가 필요하다. 현장 감시가 필요하고 가족들을 대피시켜라. 만약 그들이 지렛대로 쓰고자 한다면 그 가능성을 빼앗아라. 조 원사는 즉시 답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중희는 감시 임무를 자원했고 김하사는 안전가옥 세이프하우스, 물자를 준비했다. 모든 곳에는 탈출구 2개가 준비되었고 호위를 맡은 차들은 수색팀을 동행시켰다. 빈틈을 남기지 않는 외과적 같은 준비였다. 그러나 계획에도 균열은 생기고 복수심에 불타는 자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전략은 미끼로 옮겨졌다. 의도적으로 실수처럼 보이는 단서를 심어 공공장소에서의 소란을 유도했고 그 소란을 통해 누가 찾아오는지 누가 돕는 자를 관찰하여 했다. 한 하급 깡패가 카페 앞에 세워진 자전거를 차부수는 소란을 피웠다. 그녀가 그 광경을 보러 왔을 때 깡패는 그녀를 노려보며 도발했다. 그가 기대한 건 분노였다.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가가서 인상 없이 말했다. 괜찮아요? 다쳤어요? 여기 앉아서 이거 마시죠. 그녀의 인간적인 말투는 깡패를 당황하게 했다. 그 사이 카페의 숨은 카메라가 그의 번호판을 찍었다. 그는 나중에 다른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사건은 단순한 연극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팀은 앞서 치밀하게 준비해둔 수사망으로 미끼를 활용했던 것이다. 그녀는 헤드라인을 노리지 않았다. 중요한 건 조직에게 싸늘한 통제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들의 가벼운 연출이 결국 조작된 결과로 자신들에게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말이다. 10일째, 한 기자에게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는 다소 흔들리는 목소리로 오래된 보관 창고에 숨겨진 비밀 장부 사진을 보내왔다. 그 장부에는 숫자와 교차 참조가 있었고 지역 건설업체와 조직이 연루된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들이 촘촘히 적혀 있었다. 그 장부는 그녀의 팀이 수개월 동안 추적해온 유령 회사들로 연결되는 결정적 단서였다. 그녀는 팀을 소집했다. 이 장부는 그들이 숨어든 수트의 손들을 향하는 길이야. 돈의 흐름을 따라가자. 우리에게는 이들이 숨는 망토를 걷어낼 증거가 필요하다. 박중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계좌 동결, 포렌식, 조달 기록 확보. 그녀가 자른 듯 말했다. 우리는 단지 체포만 원하는 게 아니다. 법적 기록으로 언론의 기사로 그들이 숨을 수 없게 진실을 붙여놓고 싶다. 비밀도 없고 속삭임도 없어야 한다. 김하사가 덧붙였다. 그들이 노출을 느끼면 더 거세게 나오겠죠. 그녀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럼 우리도 속도를 높이자. 다만 정밀하게. 해머가 아니라 맥스처럼. 그들은 조용히 움직였다. 안전가옥을 채우고 가족들을 가명으로 이동시켰다. 박중희의 여동생 가게는 공사 중이라는 공지와 함께 일주일 문을 닫았다. 기자는 보호받으며 장부 사본을 안전하게 넘겨받았다. 장부는 은행영장, 조달 기록, 이체 내역으로 교차 검증될 것이었다. 틈은 남기지 않았다. 조 원사는 물류에서 하나의 미세한 연결고리를 찾았다. 여러 유령 계정에 반복적으로 쓰인 송금 아이디였다. 실수 같았던 그 하나의 패턴은 치밀하게 쌓인 부패의 망에서 사람의 실수로 드러난 작은 구멍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반작용을 초래했다. 반작용은 즉시였다. 어느 날 밤 박중휘의 자취집이 침입당했다. 침입자는 칼로 문에 메시지를 새겨두고 갔다. 물러서지 않으면 네가 사랑하는 것을 잃는다. 통신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박중희는 공중전화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다. 사건 당했습니다. 문에 메시지를 두고 갔어요. 제 여동생, 그녀는 단호히 잘라 말했다. 즉시 안전한 곳으로 가. 조 원사팀에게 가. 나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받으면서도 묵인하지 않겠다. 너도 내 가족도. 그녀는 구속영장 신청과 동시에 유령 회사 계좌 동결을 지시하고
기자에게 전고의 공개 기사를 내라는 타임라인을 맞추었다. 보복을 감행한 자들은 적의 심장부가 드러나는 순간을 두려워할 것이었다. 전고가 되자 도시 전역에 헤드라인이 흘러나갔다. 장부, 횡령, 군 조달 비리, 회사의 이름들이 스크린에 떠올랐다. 후원자들은 움찔했다. 평온하게 브랜디를 마시던 자들이 갑자기 감사관의 방문을 받기 시작했다. 그들의 뒤편에 있던 망은 흔들렸지만 공포 속에서 더 위험해졌다. 그날 저녁 세 대의 장갑 SUV가 한적한 교회의 진료소 앞에 섰다. 거기에는 그녀의 멘토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왔었다. 정장 차림의 남자 둘과 진료소 직원들이 신뢰하던 공익 유니폼을 입은 한 남자가 내렸다. 그들은 긴급 군 보안 절차라며 멘토를 데려가겠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공손한 가장이었다. 직원들은 유니폼을 신뢰했기에 응했다. 이후 조카의 전화는 잡음 속에 끊겼고 멘토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 세이프 하우스 절차가 얇은 곳에서 실패했고 신뢰로 포장된 남자들의 수술처럼 이루어진 작전은 성공했다. 내부에 도와준 누군가, 그녀가 믿고 싶지 않았던 이름가 있었다. 장부는 돈의 흐름을 드러냈지만 사람들의 배신은 밤에 완성되었다. 배신의 한 방울이 그녀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었다. 그녀는 핸들을 꽉 쥐고 금속 맛을 느꼈다. 그럼 심장을 쳐야겠다. 그녀는 팀에게 낮게 말했다. 만약 그들이 위장 복장과 가짜 신분증으로 우리를 건드렸다면 공급 외출, 조달 기록, 이체, 거래를 끊어야 한다. 그 서명을 한 사람들 명단을 가져와라. 병원에 방문한 사람들, 조달 담당자 명단, 우리는 모든 허점을 막을 것이다. 박중희의 목소리는 이제 차분했다. 누가 그 가짜 배지를 보여줬는지 밝혀내겠습니다. 조 원사는 굳은 얼굴로 답했다. 그리고 세이프 하우스 점검하겠다. 더 이상의 실수는 없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에 움직인다. 민간인 위험은 피하고 군수품을 빼돌린 공모자들만 조준한다. 그때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사진 한 장, 구겨진 아이의 그림, 삐뚤삐뚤한 해가 그려져 있었다. 아래에는 글이 있었다. 우리는 태양을 빼앗겠다. 어린아이의 무고한 그림과 함께한 위협은 유치하면서 잔혹했다. 위협이란 마음을 부수기 위해 온다. 하지만 위협은 그녀를 두렵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단호함을 더했다. 그녀는 팀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이 한 걸음 더 내디뎠다. 우리도 얼굴을 드러내자. 법이 닿을 수 있게 하나씩 가져오겠다. 새벽녘 도시의 불빛이 희미해질 때쯤 그들은 모였다. 사단장 출신의 침착함, 물류의 경험, 현장의 젊은 장교의 민첩함이 한 테이블 위에 모였다. 테이블 위에는 수십 장의 문서 사본, USB, 은밀히 찍힌 사진들, 그리고 은행 이체 내역의 프린트물이 널려 있었다. 모든 것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렬되어 있었다. 조달의 실체를 까발리고 사람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 증거는 충분히 모였다. 이제 실무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차갑지만 결의에 찼다. 오늘 밤 우리는 3번 움직인다. A팀은 창고 압수수색, B팀은 대호건설 사무실에 접근해 회계서류 확보, C팀은 병원 진료소를 확인해 멘토의 위치를 추적한다. 박중희는 지도 위에 손가락을 놓았다. 저쪽 출입구는 감시 카메라가 적습니다. 우리가 접근할 때 동선 분산이 필요합니다. 조 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전 가옥을 다시 점검했다. 무조건 민간인 피해 제로. 우린 범죄자들만 겨냥한다. 그들은 임무를 수행할 팀을 배치하고 시간표를 맞췄다. 자정 첫 번째 신호가 울리면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었다. 준비는 치밀했고 실수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녀는 육군본부와 미리 조율한 비공식 채널을 통해 특별수사 협조 요청을 정식 문서로 보냈다. 명목은 군 물자 횡령 의혹이었다. 중앙감찰실의 한 담당자는 비밀리에 움직이기로 약속했고 검찰의 경제범죄수사팀과도 접촉이 이루어졌다. 공개 수사가 시작되면 그들의 움직임을 법적으로 봉쇄할 수 있고 외부로 도피할 구멍을 막을 수 있다. 우린 군 내부의 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그녀가 팀에게 말했다. 언론, 검찰, 감찰과 연계해 공개적 압박을 주자. 외부 시선이 쌓이면 그들의 회유 협박 루트가 닫힌다. 김하사는 서류와 USB를 이중으로 백업했다.
증거는 여러 곳에 분산해 보관하겠습니다. 한 곳이 발각돼도 남는 증거로 이어집니다. 밤은 깊었다. A팀은 허름한 창고 앞에 정지했다. 창고는 주말의 한적함을 이용해 거래의 중간 창고로 쓰이곤 했고 실제로 몇몇 물자들이 임시로 보관되어 있었다. 팀원들은 무전 신호에 맞춰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문을 연 순간 오래된 상자들 사이에서 날카로운 냄새와 함께 먼지가 날렸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물품이 있었다. 포장지 바깥에 적힌 대로라면 일부는 군용 부속품, 일부는 납품 서류와 연결된 송장들이었다. 여기다. 포장 안에 숨겨진 송장들, 한 병사가 외쳤다. 그가 상자를 열자 내부에 감쪽같이 숨겨진 작은 봉투들이 나왔다. 봉투 안에는 서명 몇 개, 공급자 이름, 그리고 동일한 계좌로의 반복 송금 내역이 있었다. A팀은 즉시 사진을 찍고 원물 증거를 봉인했다. 현장 보존이 곧 재판의 핵심이었다. 동시에 B팀은 대호건설의 작은 사무실에 침투했다. 밤샘 근무자를 가장해 들어갔던 그들은 방대한 계약서와 송금 내역 책자를 찾았다. 서류들 사이사이에는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지 않은 자재들에 대한 서명이 있었고 그 서명들은 고태만의 측근 명의로 찍혀 있었다. 여기 보세요. 이 페이지는 오연대에 들어간 자재 보고서와 일치하네요. B팀의 한 인원은 탄식을 삼켰다. 시장 가격과 달리 품목은 저가 소재로 대체되었고 차액은 특정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그들은 문서를 스캔하고 하드 드라이브를 복사하며 서류를 안전한 봉투에 넣어 차량로 옮겼다. 시간이 촉박했다. 발각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었다. 이 팀은 진료소와 연결된 사무실을 추적 중이었다. 멘토가 사라진 후 몇몇 방문 기록과 외부인 출입 로그가 교묘히 조작된 흔적이 있었다. 진료소 직원의 기억을 더듬어 허가되지 않은 방문자 명단과 차량 번호를 확인했다. 이 번호, 창고에 찍힌 번호와 매칭됩니다. C팀의 한 요원이 말했다. 그들은 즉시 해당 차량을 추적했고 도시 외곽의 한 창고 단지에서 그 멘토의 흔적을 찾았다. 멘토는 그곳에서 안심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 있었지만 그의 상태는 불안했다. 누군가가 그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용하려 했고 그는 그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멘토를 만났을 때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우리가 왔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멘토의 눈가에 미세한 안도의 물기가 맺혔다. 고맙다. 내가 못 미안해서.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손으로 잡아주며 약속했다. 우리는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았다. B팀이 건설사 서류를 확보하는 순간 외부에서 갑작스러운 경적 소리와 함께 차량들이 몰려왔다. 누군가가 내부 네트워크로부터 정보 유출을 의심하고 전화를 한 것이었다. 생각보다 그들의 방어망은 촘촘했다. 고태만의 잔존 세력 중 일부가 미리 움직여 현장을 덮으려 했다. 긴박한 순간 한 요원이 무전으로 전했다. 우리가 노출됐습니다. 주변에서 차량 움직입니다. 즉시 철수 명령을. 그녀는 침착하게 명령을 내렸다. 세올수. 문서는 차량에 넣고 나는 보안팀에게 연락해 정식 영장을 동행시키겠다. 우리에게 남은 건 법정에서 증거로 내놓는 것이다. 무리하지 말자. 그들은 가까스로 빠져나왔지만 이 작은 실패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내부에 누군가가 발각 루트를 제공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 밤 사단 본부의 한쪽 회의실에서 그녀는 증거 더미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우린 내부 누군가에게 찍혔다. 누가 우리를 팔았지? 그녀가 낮게 물었다. 박중희는 명단을 훑어봤다. 우리가 접근한 인사 목록 중에 과거에 고태만과 연결됐던 이름들이 있습니다. 황 참모와의 연결금을 상납받은 기록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조 원사는 얼굴을 굳혔다. 누군가가 고위층의 채널을 이용해 우리 움직임을 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라인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녀는 결의로 답했다. 저하다. 다음 작전은 내부 정리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남겨라. 외부와의 협력은 공개 루트로만 한다.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춘 뒤 덧붙였다. 우린 사람들이 놀랄 만큼 단단해져야 한다. 이 싸움은 법과 정의, 그리고 우리 의지의 대결이다. 중간 인터루드처럼 화면이 잠깐 멈추는 장면.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가 흥미로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 더 큰 전개와 결전이 벌어집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우리 팀의 다음 움직임을 놓치지 마시길. 그날 새벽 그녀는 창밖으로 날아가는 희미한 안개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그들이 숨긴 진실은 결국 드러날 것이다. 그 순간 그녀의 수신기에서 무전이 울렸다. 박중희의 떨리는 목소리. 사령님, 큰일이 났습니다. 고태민 측근 한 명이. 무전은 끊겼다. 그리고 화면은 어둠으로 전환되며 다음 편을 예고했다. 밤은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다. 긴 싸움과 추적, 그리고 배신과 폭로 끝에 모든 증거는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군 내부의 부패 고리와 조폭 세력은 법의 심판대에 올려졌고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다. 법정 안, 사람들로 가득 찬 방청석에서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고인 강철호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고태민 군형법 위반 및 뇌물수수. 징역 25년. 순간 정적이 흘렀고 곧 환호성이 터졌다. 오랫동안 두려움에 떨던 이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사고. 누군가는 손을 맞잡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조용히 방청석 한쪽에서 서 있었다. 군복 깃을 바르게 여민 채 작은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정의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 몇 달 뒤 그녀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다. 병사들과 함께 훈련장을 걸으며 따뜻하게 웃어주었고 신참 병사들은 그녀의 이름을 전설처럼 속삭였다. 도시 한 구석, 작은 버스 정류장에도 여전히 바람은 불어왔다. 그날 밤의 기억은 잊히지 않았지만 이제 두려움이 아닌 희망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다. 한밤중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된 악몽은 결국 모두의 새로운 꿈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